안녕하십니까. 박규락 교수입니다. 오늘은 범녀라는 사람의 세 가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범녀라는 사람은 춘추시대 몰라라 사람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오월동주 또 와신상담 이런 그 고사를 통해서 오나라와 월나라의 그 쟁투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오나라가 월나라를 공격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. 그런데 사실은 월나라 구천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. 그리고 신하를 만들죠. 그런데 이 구천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때 옆에 참모로 있던 사람이 핵심 참모로 있던 사람이 바로 범녀라는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이 그 월나라 구천을 도와서 어떻게든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원수를 갚도록 해줍니다. 예를 들면 이제 범녀는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는데요. 그 중에서 아주 아름다운 미녀를 오나라 왕 부차한테 보내서 이제 향락에 빠지도록 하고 그 오나라가 이제 궁궐을 짓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궁궐을 짓는데 필요한 가장 큰 그 대들보를 보냅니다. 왜냐하면 대들보가 커지면 궁궐 전체가 커지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쓰도록 하죠. 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오나라한테 곡식을 보냅니다. 그래서 봄에 이제 곡식을 파종을 하라고. 근데 그때 그걸 좀 삶아서 보내기도 하죠. 그렇게 해서 실제 이제 오나라는 그 곡식 사기 날 줄 알고 심었더니 사기 안 납니다. 그래서 사실은 곡식의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파종에 적시를 상실을 하도록 하는 그런 상당히 계책을 씁니다. 그래서 결국은 그 우천이 이 오나라를 침략을 해서 원수를 갚습니다. 근데 그 원수를 갚고 난 다음에 이 범녀라는 사람은 표표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.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. 거기서 봐야 자기한테 돌아올 게 화밖에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나는 새가 다 없어지면 좋은 활은 소용이 없게 되어 간직하게 된다.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개는 살맛이다. 아마 여러분들께서 토사구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. 아마 이게 한신이 쓴 걸로 이제 아마 알고 계실 텐데 한신도 썼습니다만 실제 원전은 이 범녀가 쓴 얘기입니다. 범녀는 두 번째 이제 그 인생 도사입니다. 두 번째 인생은 거기서 버리고 나서 아마 제나라에 지금 산동성 근처죠. 그 제나라의 해안가로 가서 농토를 많이 개척을 해서 또 궁농이 됩니다. 그때 이름을 치자피라고 이렇게 이름을 받고, 이 치자피라는 게 이 말가죽으로 만든 술독이라고 그러거든요. 아마 그 좀 자유롭게 산다는 신선처럼 산다는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. 중국에서 보면 이 치자피라는 이 이름을 쓴 기인들이 이제 몇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농사를 다 잘 지었는데 그것도 부자가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나라에서 그 사람을 알아보고 우리 재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범녀 입장에서는 그 재산을 안 하겠다 그러면 또 자기한테 어떤 해가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 놈들 다 나눠서 또 다른 지방으로 갑니다. 그 지방이 이제 그 당시 살던 해안가보다 조금 더 내륙입니다. 그래서 거기를 도지방이라고 그러는데요. 거기서 이제 주공이라는 이름을 이제 짓고 장사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도주공이라고 많이 이제 불렸죠. 주로 이제 장사니까 이제 이 싼 데서 사서 이제 비싼 데서 파는 이런 것이 그런 스타일이었는데요. 이 사람이 주로 한 것은 뭐냐면 물건이 쌀 때 많이 사두었다가 비쌀 때 파는 겁니다.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런 큰 보관의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. 그런데 이 범녀는 보관의 개념을 한 거죠. 그래서 살 때는 많이 사놨다가 비쌀 때 팔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법니다. 실제 이제 제나라에서 생산된 소금도 이 범녀가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이제 벌었다고 합니다.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조금 매점매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따져보면 오히려 이제 원활한 상거래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제 쌀 때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또 안정되지 않습니까? 또 비쌀 때 이 범녀라는 사람이 대규모 물량을 내놓으니까 또
또 이제 값이 안정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뭐 쌀 같은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이제 공급이 문제가 됐을 때 이 수급이 공급이 모자라면 이제 나라 것을 풀고 또 이제 공급이 많아서 값이 싸지면 이제 나라가 사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. 그래서 상당히 돈을 많이 모았고 그 덕분에 이 사람은 중국에서 이제 재신 돈을 많이 모은 그런 신과 같은 존재로 이제 추앙받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. 가장 첫 번째 재신으로 이렇게 숭상받는 사람이 이 법녀 도주공이라는 사람입니다.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존경받는 데는 돈도 많이 이제 벌었지만 많이 나눠줬습니다. 가난한 사람한테도 나눠주고, 또 이제 뭐 자기 친정들한테도 나눠주고, 그래서 기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칭찬을 받았던 거죠.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. 재밌는 에피소드인데요. 한번 좀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에피소드예요. 뭐냐면, 이 한참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, 이 법묘라는 도주공의 둘째 아들이 이웃 초나라에 가서 이 죄인이 됩니다. 살인죄라고 해요. 이제 잡혔으니까 이제 뭐 살인을 당해야 되는 거죠. 그런데 도주공이 한참 고민을 합니다. 자기 자식이 이웃 나라에 가서 살인죄로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? 그래서 이 법녀가 결심을 합니다. 자기가 욕을 먹더라도 어쨌든 이 부잣집의 아들이 객사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.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쪽 초나라의 재상하고 이제 교섭을 합니다. 그 교섭을 해서 사실은 뭐 간단합니다. 옛날에는 다 이제 뇌물이니까요. 일정한 이제 뭐 돈을 주기로 하고 그렇게 살려주기로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돈을 갖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막내 아들을 부릅니다. 막내 아들한테 얘야, 뭐 초나라에 가면 어떤 재상이 있으니까 아무 말도 말고 그 재상한테 이것을 갖다 주고 오너라.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근데 그걸 본 첫 번째 장남이 도주공한테 얘기합니다. 아버지, 제가 그래도 이 집의 장남입니다. 제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우리 동생의 일인데요. 계속 우깁니다. 사실은 아버지로서 장남이 그렇게 우기는데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해서 그래, 할 수 없다. 자네가 갔다 오라.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냅니다. 근데 이 이제 장남이 가기 전에 이미 이제 그 재산은 공작을 한 거죠. 임금한테 공작을 해서 지금 초나라에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한번 좀 이 일반 사면, 광범위한 사면을 통해서 한번 그 백성들한테 그 혜택을 주는 게 좋겠다.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임금이 오케이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그 초나라에 도착했을 때 벌써 소문이 파다해요. 임금이 이 일반 사면을 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게 이미 사면한다는데 돈을 전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돈을 전해주지 않고 차필 시간을 보냅니다. 근데 이 재상 입장에서는 지금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오잖아요. 그러니까 다시 임금한테 건의를 합니다. 임금님, 지난번에는 제가 일반 사면을 건의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이 시중 소문에 돈 많은 부자인 도주공이 그 자기 아들을 빼내기 위해서 이 일반 사면을 공작했다 하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임금은 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알았어. 그렇게 하시오 합니다. 그렇게 해서 도주공의 둘째 아들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. 그 사형을 당한 시체를 이제 첫째 아들이 말에 싣고 울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오는 거죠.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. 이 사람아, 내가 막내를 보내려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자네는 내하고 같이 농토 버리고 여기 와서 새로 장사를 시작할 때 어렵게 이렇게 돈을 벌었다. 그래서 자네는 돈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한테 선뜻 주지를 못한다. 그 대신 막내는 여기 와서 우리가 부자된 상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돈이 귀한 줄, 뭐 돈 버리는 게 어려운 줄 모른다.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쉽게 줄 수 있다. 그래서 내가 막내를 보내고자 한 거네. 그런데 사실은 내 아들이지만 살인죄를 지었고 또 이게 그 사람의 운명이니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.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
사실은 이 이야기는 뭐 제가 가십으로 조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생각할 부분이 조금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그냥 그 결과에 집착하면 사실은 잘 안 된다는 겁니다. 우리가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옛날 포커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실은 좀 자금이 두둑하면 이제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자금이 두둑하지 않아서 굉장히 전전긍긍하면 잘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렇게 보면서 물론 이제 뭐 연체월 2세라든지 또 돈 많은 사람들의 2세가 뭐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? 그죠? 그 중에서 이제 자기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해놨던 그런 사업을 계승하지 않은 사람들, 다른 분야에 간 사람들은 제가 성공한 케이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눈앞에 있는 어떤 성취에 그 갈망하지 않고 좀 더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. 그래서 우리 여기 그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도 이제 앞으로 상당한 꿈과 야망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 너무 사실은 가까운 이익에 집착을 하고 하면 이익이 좀 안 될 수가 있다.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 법녀 도주공의 이야기는 뭐 사기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뭐 그냥 심리성이 있지 않겠습니까? 어떤 사람은 이럴 수가 없다. 이건 조금 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릇하게 이렇게 종합한 거 아니냐 이런 하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. 그러나 어쨌든 간에 상당히 평생을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서 성공적인 삶을 세 가지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도 있다. 이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도 첫 번째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성실하게 살지만 또 두 번째 삶도 또 이제 어떤 자기 취미생활도 노력을 하면 첫 번째 삶 못지않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